2021년 3월 25일 과학의 진실과 오후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제6장 서양 최초의 과학 백과사전인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이 PPT 화면으로 안 들어가 있죠. 제 화면 뭘로 되어 있나요? PPT로 되어 있나요? 뭘로 되어 있나요? 아, PPT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네, 과학의 진실과 오후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먼저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여러분이 과학의 진실과 오후 광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서 발표되어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기사는 여러분 한 번씩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블랙홀 비밀에 대한 그런 기사가 실렸었는데 지금 그 진화론을 대표하는 이론이 빅뱅 이론인데 빅뱅 이론이 이제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우주가 팽창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이 빅뱅 이론은 다시 되돌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돌려볼 수 없으니까 이 빅뱅 이론을 거꾸로 검증해 보는 것이 그러면 이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역과정인 그 우주가 한 점으로 다시 모여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반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블랙홀 이론이 빅뱅 이론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예가 되어지는 거에서 어떻게 그렇게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이제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블랙홀이 존재하면 모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빅뱅 이론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 과학자들 우리나라도 같이 참여한 이 과학의 발표로 두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이 블랙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이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더 많은 물질들이 이런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지는 현상을 이 평광 현상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냈다는 것이 과거에는 블랙홀이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실질 과학적인 데이터로 그런 현상들을 데이터로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물질들이 이렇게 한 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물질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냥 이렇게 뭐 없어지는 건가 했는데 이번에 알려진 거로는 이 블랙홀에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 그 일부분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이 또 다른 편으로 이렇게 배출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전파로 관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블랙홀에 또 이 물질의 한 부분이 딱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일부가 이제 좀 터지는 것처럼 일부가 새는 것이 조금 이제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해야 될 건가는 조금 이제 분명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블랙홀의 실제를 관측을 하고 또 이제 데이터화 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을 내놓았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좀 더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연구가 계속 나와서 좀 더 이 빅뱅 이론에 대한 또 블랙홀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제6장 플리니우스의 박물지 5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로마의 문화나 로마의 철학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교육, 로마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이 그리스를 점령하였지만 이 자신들의 자녀를 가르칠 때는 그리스의 학자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귀족들은 또 잘 사는 집안의 자녀들은 이렇게 그리스 교사로부터 배우고 그가 장성한 다음에는 직접 아테네로 유학을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학문을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지배계층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를 기반으로 이렇게 구축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가 이 로마에게 짓밟힌 이유,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헬레니즘 문화는 약간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조금 떨어져요. 지금 당장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러려면 적군과 마주어 싸울 이렇게 장비, 군사력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철학을 논하고 있으니 이 군사력의 지진, 이 그리스가 함락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제가 핸드폰을 충족하는 것 바람에 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 로마가 이 헬레니즘 문화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이렇게 약화되어지지 아니한 것은 이 헬레니즘 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 로마의 실용성과 또 현실성을 반영한 이런 체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6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에 비해서 로마인들은 그의 실용적이고 또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 많이 관심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로마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들이 치밀한 계산과 설계에 의해서 건물들을 또 이런 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로마의 상하수도 시설이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얼만큼 치밀하고 또 과학적으로 이런 설비들을 만들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 교재 6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박물지 같은 이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헬레니즘 시대에는 뭐 토론술, 웅변술, 그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고 하면 이 로마 시대에는 이런 박물, 백과사전과 같은 이런 책들이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물지는 37권으로 되어져 있는 전질로 되어져 있는 책인데 이 책에는 세계 각지의 문물과 풍습에 관한 정보들이 실려 있고 2,000권의 책들을 참고문헌으로 하고 2만여 개의 인용을 통하여서 모든 책들과 또 간접 경험들을 총망라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여러 실용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중에는 조금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61페이지 8번째 줄에 보면 여덟 번째 줄에 보면 이 박물지에는 중앙아시아의 한 지역에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들은 이 하나의 눈으로 상대편을 째려보기만 하면 상대편을 이렇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민족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에 가면 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인 말인 이런 그 종족들도 있고 또 어느 나라에 가면 이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돌고래를 타고 학교에 이렇게 등교하는 그런 나라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다라고 합니다. 좀 허망하긴 한데 또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인도에는 다리 하나로 이 두 다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힘들 때는 이 커다란 다리를 하늘로 해가지고 이 다리가 우산처럼 그늘을 만들어줘서 거기서 쉬고 또 일할 때는 그 한 다리로 두 다리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종족이 있다라고 이 책에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허망된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도라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인도에는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리를 한 다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만약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았으면 이 사람이 잠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또는 몇 시간씩 그렇게 한 다리로 서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한 다리로 이렇게 사는 사람일 거다라는 이제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 단편만 보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물구나무 서는 이런 장면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사람 말이라는 건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뭐 돌고래를 타고 학교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말의 와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재 6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1492년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가 이 박물지를 가지고 가서 그가 필요할 때마다 이 박물지 백과사전에서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69년에 베네치아에서 인쇄소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인쇄소에서 이 책을 출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야 될 텐데 어떤 책을 출판하면 많은 사람이 책을 사갈까라고 고르다가 그 사람들이 고른 게 뭐냐면 이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이 없는 시대를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여러 이제 뭐 소설책이나 이런 책보다도 백과사전을 아이한테 사주면 이 백과사전 안에 또 어떤 모든 제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알고 싶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1469년에도 최초로 인쇄물에는 이 백과사전인 이 박물지를 인쇄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오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교재 66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1492년에 니콜로 레오니체노가 이 폴로니우스의 방문지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혹시 여러분은 악어의 눈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할머니, 악어의 눈물을 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이 폴리니우스의 이 박물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아프리카의 이 악어들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짐승을 잡아먹으면 죄책감에 이제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정말 인정머리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도 그래도 마음 한에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좀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대의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악어가 뭐 짐승을 잡아먹거나 사람을 잡아먹어서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악어가 눈물을 흘릴까 보니까 악어는 눈물샘이 침샘하고 거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샘이 자극을 받으면 뭐도 자극을 받는 거예요? 눈물샘도 같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삼키거나 음식을 살피게 짐승을 살피게 되어지면 이제 침샘이 이제 항상하게 분출이 되어지는데 그때에 눈물샘도 같이 자극을 받아서 눈물도 같이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악어의 이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이 눈물이 나는 거지 결코 동정을 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눈물이 흘리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니우스의 박물지에 악어는 그렇게 양심이 남아 있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잘못됐던 것들을 찾아보니까 한 5천 얘기가 넘게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맨 마지막에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었지만 이러한 오류를 바탕으로 해서 또 실체에 가까이 가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의미가 있고 가치로운 책이다라고 이 책에 마무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지은 플리니우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플리니우스는 이제 로마의 관리였어요. 행정관리였는데 어떤 재난이 있거나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나면 빨리 이제 제일 먼저 가서 그 지역에 이제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람을 구하는 게 그의 목표였는데
이제 이 폼페이가 이제 화산이 폭발하니까 이제 그곳에 행정관리로 파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구해내고 또 자신도 안전한 지역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플리니우스가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과연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지형이 변할까, 또 어떤 일이 날까 해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 폼페이의 여러 지역을 탐사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산이 폭발함과 동시에 이제 유황 가스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황가스에 중독되어서 이 플리니우스는 이 붐페이에서 사망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왔던 이 플리니우스는 이렇게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기를 원하였던 진정한 과학자였다라고 우리 교재가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5장, 6장을 통하여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처음에 이제 이해한 것처럼 이 세계에는 여러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유물론적 세계관과 유실론적 세계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해야 할 워크숍은 네, 이번 시간에 워크숍은 지난주에 우리가 각자가 선택한 나는 창조론을 좀 더 지지합니다. 나는 진화론을 좀 더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신의 지난주에 했던 토론의 자기의 번호가 15번이면 자기하고 다른 주장을 한 사람, 진화론이면 창조론을 이야기한 사람, 또 자신이 창조론을 얘기했으면 진화론을 얘기한 다른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한 자기 앞뒤에 있는 다른 주장을 한 사람 2명, 2명, 총 4명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얘 정도면 내가 한번 토론 배틀을 한번 해볼만 하다. 좀 만만하다. 좀 허점이 있어 보인다. 좀 말랑말랑해 보인다. 이런 이제 학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목에다가 자기 학번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스 치고 그 옆에다가 그 토론 배틀 하고 싶은 학우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2020 1234 이순신이 나는 홍길동하고 한번 배틀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창조론인 사람은 진화론인 주장을 하고 있는 자기 번호 주위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한 명을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는 이렇게 쓰고 내용에는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일단 다 복사를 하세요. 이게 원래인지 지금 요약을 하는데 그걸 그냥 요약하는 건 좀 힘들잖아. 근데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줄이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을 2줄에서 3줄 정도로 요약을 하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할 내용에는 상대편 주장에 대한 요약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요약에 있어서 공감이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자랑 부분을 칭찬을 해요. 당신이 이렇게 나하고 다른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되게 설득적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대단히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 가지를 하십시오. 어떤 점에서 이 주장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 뭐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칭찬 한 가지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칼을 하나 쑥 내밀어야 되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주장에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형식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것에 근거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칼을 한번 쑥 찌르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마무리 멘트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기 지난주 3주차 토론한 자신의 개심을 앞뒤에서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목에다가는 자기 학번하고 이름, 토론 상대를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 다음 내용에는 그 사람의 주장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2-3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그 주장에 대해서 잘한 점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나는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해서 자기 주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7줄 정도로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9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치밀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김범준 하구의 진화론을 지지하였는데요. 김범준 하구의 그 의견을 요약하면은 김범준 하구는 진화론을 지지하였고, 진화론은 모든 생물은 좀 더 복잡하고 완전 형태를 향해 전진하는 그런 내적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유동체, 전기성, 통합성 저는 이런 키워드를 제가 주목하였을 때 진화론을 잘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김범준 하구의 주장을 저는 찬성하게 되는 쪽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우리 김범진 학생의 이런 이제 논리적이고 이게 체계적인 글이 마음에 들었는데 혹시 김범진 학생이 그래서 조금 이거 좀 가다듬으면 좀 더 설득력 있겠다 싶은 그 아쉬운 점은 없었던가요? 아쉬운 점도 또한 있었는데요. 네. 진화론은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진화론을 바탕으로 우주 빅뱅 이론을 넘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좀 설명이 부족하고 조금 많이 생략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혼란스럽고 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좀 한자를 단어 유동체나 뭐 열량 이런 전기성 이런 단어를 쓰실 때 옆에 한자를 달아주셨는데 한자를 아는 수준에서 쉬운 한자면은 오히려 가독성이 높겠지만 저는 이런 어려운 한자의 사용은 가독성을 해치는 것 같아서 이런 점이 전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범준 학생이 이렇게 자신의 진화론을 이야기하고는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이렇게 글의 맥락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논리에 비약이 있거나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논리를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찬 학생이 그리고 이제 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좀 글을 이해하는 상대편 입장에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글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좀 부담이 되거나 또 이런 좀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점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범준 학생의 이제 토론 상대자로 골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찬 학생은 이제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진화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범준 학생도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같은 진화론. 근데 똑같은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진화론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조금 그게 아쉬웠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저희가 토론할 때는 이게 배틀을 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일단은 네. 윤찬 학생은 이제 똑같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범준 학생을 이제 선택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선택했으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토론하는 거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치열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창조론, 진화론을 가지고 싸우면 좀 더 치열할 수 있는데 뭐 같은 진화론 안에서도 더 이제 서로 좀 논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 논점들을 잘 살리고 자신의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좀 가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윤찬 학생이 우리 김범진 학생한테 먼저 일타를 날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김범진 학생이 윤찬 학생의 글을 읽고서 어떤 반격을 하는지 참 기대가 저만 되고 있나요? 예, 우리 윤찬 학생 수고.